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대학교 김승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토지와 문화 콘텐츠인데요. 첫 번째로는 토지와 각색 스토리텔링, 또 두 번째로는 토지와 문학관 스토리텔링, 이 두 분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이 토지의 날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지금 어느 분야에나 스토리텔링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텔링의 합성어이죠.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행위의 총체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야기는 특정한 부류를 목표로 하여야 효과가 크며 내용은 듣는 이의 흥미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그 방향은 여러 대중을 향하는 다중성을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콘텐츠는 그 콘텐츠를 통해 대중이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그 엔돌핀과 같은 긍정적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4000배나 강력하다는 디오돌핀이라는 또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만이 나오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감동을 느낀다는 것은 이런 디오돌핀과 같은 긍정적인 그런 물질이 나올 정도의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스토리텔링과 이제 각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참고한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론적인 바탕으로 삼은 책은 린더 허천의 각색 이론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무한복제와 반복, 우리가 흔히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하지요. 이 토지라는 하나의 원소스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 생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창작의 리사이클에 접어든 21세기 문학 콘텐츠 시대의 필독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허천의 이 책은 세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원리로 등극한 스토리텔링의 생산 원리를 밝히는 이론서이자 개설서로 이 각색 이론의 정말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의 특성과 전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매체, 만화도 있고요, 영화, 드라마, 오페라, 뮤지컬, 이런 장르들은 그 방식과 수준에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매우 몰입적입니다. 결국 그 드라마나 영화, 만화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상하는 주체들이 얼마나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긴장미라든가 여러 가지 또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하 원칙, 신문기사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무엇을, 누가,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런 육하 원칙을 기본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매체와 장르의 전달 방식으로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째, 말하는 방식, 소설, 단편소설, 이런 것들은 그냥 텔링, 말하는 방식에 속하고요. 보여주는 방식, 영어로 쇼잉 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공연예술, 그러니까 영화, 연극, 드라마, 서사, 음악극, 뮤지컬, 오페라 등이 다 쇼잉, 보여주는 방식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만화는 제가 보기에 이 텔링, 말하는 방식과 보여주는 방식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도 만화 토지가 나와 있는데요. 원작을 아주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과 보여주는 방식이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운동감각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해주는 방식인데요. 아쉽게도 이 토지와 관련해서는 이런 비디오 게임이나 테마파크 놀이기구 등이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해에 있는 유배문학관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달구지를 타고 가면서 4D, 3D 화면을 이제 안경을 끼고 보는데요. 소달구지가 움직일 때 함께 덜컹거리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D가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4D인데요. 이런 우리 토지에 관련해서도 이런 4D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기구나 그런 매체가 존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색 작품과 원천 작품의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천에 의하면 관념을 현실화하거나 구체화 하는 것이 각색 작품과 원천 작품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토지의 중심 사상은 흔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과 생명 사상이죠.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 한과 생명 사상을 느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만화, 드라마 등으로 바뀔 때 그러한 관념적인 것이 이미지나 그림, 동작, 음악, 음향 등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허천은 각색이 된 작품이 원천 작품에 종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아우라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베끼고 반복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그 영역에 속하는 것이 그 각색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색 작품과 원천 작품의 관계로는 발췌해서 간서화하거나 외삽하기. 외삽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외삽은 주어지지 않은 함수값, 이미 주어진 함수값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은 함수값을 추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함수는 원작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이겠죠. 주어지지 않은 함수값은 영화나 드라마로 각색된 작품입니다. 원작에 없었던 새로운 장면이나 사건을 삽입할 경우 원작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문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토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역사적인 사건, 개인적인 사건을 가리지 않고 중요한 사건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토지는 1897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897년은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작가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벌어진 우리 조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그 역사적 사건이 구체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바꿀 경우에는 좀 곤란합니다. 소설과는 달리 직접 눈으로 보고 즉시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영화나 드라마의 특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역사적 사건을 생략하지 않고 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전체 작품의 문맥, 의도와 무관하게 그런 역사적 사건을 재현해서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지금 원작 토지의 그 문맥에 맞게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더라도 그 문맥에 따라서 재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허천이 얘기하는 외삽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예, 허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작과 각색된 작품이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원작에 충실했느냐가 각색된 작품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색은 각색 나름대로의 독립된 자율성, 생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역사극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일치하느냐를 가지고 그 역사물을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잘된 작품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그동안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4번이 촬영이 되었고 또 만화도 나오고 또 다양한 형식의 서사음악극도 있었죠. 이랬을 때 물론 원작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원작의 여러 가지 정신이나 또 작가의 의도를 참조를 하되 그 각색된 작품은 각색된 작품으로서의 분명한 어떤 자율성,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허천은 변형을 동반한 반복,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반드시 변형을 동반한 반복,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놀람의 짜릿함을 겸비한 안정감. 그러니까 안정감은 뭐겠어요? 그 원작을 따라하는 거죠. 원작과 닮은 부분이 안정감을 준다면 동시에 각색된 작품은 놀람의 짜릿함을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색된 작품은 안정감, 원작과 닮았다는 점에서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놀람의 짜릿함을 겸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특히 각색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인식과 기억, 이 각색의 즐거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도 그렇습니다. 주제와 서사의 지속은 재료의 변형을 겸비해야 됩니다. 책하고 이 영상이 뒤따르는 드라마나 영화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색은 아우라를 상실한 단순한 복제품, 이 베냐민이 이야기했죠. 그 원작은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감상하러 찾아오고 또 그렇게 무한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베냐민에 의하면 아우라라는 아주 그 특별한 기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각색을 하면 그 아우라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허천에 의하면 새로운 아우라, 또 다른 아우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색은 분명히 자율적 작품입니다. 그 때문에 각색된 작품은 고유한 아우라를 지녀야 되는 것이죠. 그 고유한 시공간의 현존, 발생 장소에서의 독특한 실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스토리라도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허천은 이것을 전위라고 했습니다. 실제에서 허구로의, 즉 역사적 기술 또는 전개서의 허구적 서사 또는 드라마로의 존재론적 이동을 의미하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어떤 시각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사물 또는 인간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작 토지에는 박경리 선생님의 독특한 역사의식 또 철학, 인간관 이런 게 있지만 물론 그것도 충분히 참조하되 각 연출가나 이 각색을 담당한 극작가는 자기 나름의 주체적인 그런 시각,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로 3번에 걸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1979년에 KBS가 토지를 첫 번째로 드라마 했지요. 총 60회분을 방영하였습니다. 그리고 KBS는 1987년부터 89년까지 주일청 연출, 김아림 각색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2번째 드라마를 제작하였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그 내용을 지닌 일부가 지닌 비중이
전체 드라마 내용의 31.6%였으며 5부는 드라마화 되지 않았고 4부까지 드라마화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멜로드라마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화되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원작 토지를 이 드라마로 만들었을 때 이 제작진이나 연출가들은 시청률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멜로드라마라든가 또는 복수라든가 이런 어떤 긴장미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선악의 어떤 대립이라든가 또 어떤 사랑의 간절함이라든가 그런 안타까운 만남과 이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작에 비해서 좀 더 강렬하게 좀 더 살을 붙여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4년에 SBS에서 김현주 씨가 주연한 서희로 분장한 토지가 방영이 되었죠. 이거는 5부까지 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15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토지는 1987년 음력 8월 15일에 시작이 되고 1945년 양력 8월 15일에 끝나는 그런 그 구조를 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SBS 드라마 2004년 드라마에서는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8.15 해방이 되는 그날 최서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과거 회상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원작과 변형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바람직한 각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지금까지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가 원작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가치, 특히 한과 생명사상이라는 주제를 충분히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콘텐츠로서의 아우라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더욱 보완해서 또 다른 토지의 각색 작품이 출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이 작품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또 아주 자주 각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부 이후에 3, 4, 5부에 그 대화나 토론이나 어떤 작가의 해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어떤 사상, 관념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토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렇게 각색을 할 텐데 그 스토리텔링 과정에서는 이 한과 생명사상을 좀 더 이미지, 그림, 동작, 음악이나 음향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이라는 것을 보면 천이두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은 단순한 어떤 슬픔 또는 소극적인 정서 이런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남을 원망하고 자기를 한탄하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사김이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망과 배려라는 긍정적인 정서로 승화시키는, 발전시키는 그런 역동적인 어떤 장치, 심리적 장치가 한이라는 것이 천이두 선생님의 그 이론이신데, 우리가 이 토지에도 이런 천이두 선생님의 한 이론을 잘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귀녀와 월선이를 한번 대조해 볼 텐데요. 귀녀는 하녀라는 신분에서 오는 원망, 왜 나는 하녀로서 이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또 자탄, 그런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자기 비하라든가 어떤 자기 한탄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살인,
그래서 이 최치수가 생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남성들과 관계를 맺어서 최칠성이라든가 강포수 등과 관계를 맺고 아이를 베면 최치수의 아들이라고 우겨서 그 한혈한 신분에 벗어나서 어떤 안방마님 그런 신분 상승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귀녀는 자기의 어떤 신분적인 그 문제를 타자를 해치는 행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발각이 돼서 자기 자신마저도 파괴되고 맙니다. 이런 귀녀의 어떤 행동에 비해서 월선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한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죠. 월선은 용의와 이 무녀의 딸이라는 이유로 혼인하지 못해 생길 수도 있는 원망하는 마음 또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용의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 강청댁이 죽고 그 이후에도 부인이 되지 못하죠. 그것은 이민혜가 그 용의의 아들 홍의를 낳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도 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이민혜에게까지 어떤 그 밀리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한결같이 용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고 또 그 용의와 이민혜 사이에 태어난 홍의에게 헌신적인 모성애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홍의가 자기를 낳아준 이민혜보다도 오히려 양어머니인 월선이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이죠. 이러한 월선이의 모습은 한을 긍정적으로 작동시킨 예에 해당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모든 드라마들이나 영화가 월선이가 이 임종하는 모습 그러니까 용의가 그 대사를 하죠. 너 한이 여한이 없제? 했을 때 월선이가 네 없습니다. 그럼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혼인도 못하고 여러 가지 용의 여인들로부터 구박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또 자학하지 않고 그런 사랑과 배려, 소망이라는 긍정적인 정서로 승화시켰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각색 스토리텔링은 좀 더 역점을 두고 그려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각색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토지에 생략된 장면을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허천은 외삽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설 토지는 역사소설이면서 역사적 사건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역사적 사건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인물들의 삶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을 그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지요. 동학혁명, 한일합병, 강제합병, 3.1운동 같은 주요 사건들이 거의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일반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장면들이 원작 소설에는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당아 씨와 구천의 사랑 장면 이러한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심지어 정사 장면까지 그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희와 길상의 결혼 장면 이 장면도 원작에는 전혀 그려져 있지 않고 삼산이 훌쩍 뛰어 넘어서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결혼 장면을 넣고 심지어 첫날 밤 장면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봉술의 자살 장면도 원작에서는 일부러 그리지 않고 소문이라든가 또는 어떤 전해지는 말을 통해서 그것도 몇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소설이라는 장르에서 이른바 다성성이라고 하죠. 같은 사건을 같은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소설의 어떤 장르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영상예술, 영화나 드라마는 그런 다성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게 작가나 연출가의 입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도한 생략은 영화나 드라마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각색된 작품에서는 생략된 장면들을 외삽의 과정을 통해서 재창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이 역사적 사건조차도 팩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수반되게 마련입니다. 그 관점을 반드시 이 작가나 연출가는 분명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드라마에서는 서희와 길상의 결혼 장면, 봉순의 자살 장면이 비교적 자세하게 장면화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장면화 과정에서 원작이 지닌 중증성이 단순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유희 교수가 밈이라는 개념으로 토지의 각색 작품들을 살펴본 적이 있죠. 밈이라는 개념은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생물학적인 유전자가 아니라 그 밈은 문화적인 유전자를 가리킵니다. 유전적 전달과는 달리 밈은 전달되면서 항상 변화합니다. 밈은 계속되는 돌연변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혼합에 종속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밈풀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각색의 생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최유희 선생은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허천이라든가 최유희 선생이 이 밈풀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특히 최유희 선생님은 토지의 스토리텔링의 밈으로서 생명연대, 운명개척, 모성본능, 권성징악, 영웅신화 등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최서희가 보여주는 모성본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국과 윤국은 이 아버지의 성인 김시성을 물려받지 않고 최찬반 댁이 내려준 최시성을 물려받게 되죠. 그래서 김윤국, 김환국이 아니라 최한국, 최은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최시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독립운동가인 아버지 길상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지요. 이는 작가가 봉건제를 상징하는 족보보다 그 집안이 지니고 있는 이타적 정신과 그 집안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는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희는 조준구로부터 재산을 되찾고 조준구에 대한 복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부재 때문에 허전함을 느낍니다. 서희는 환국이 친구 순철로부터 종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자 상대의 머리를 돌로 사건을 겪고 자신들과 함께 돌아오지 않고 만주에 남아 독립운동에 뛰어든 남편 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서희가 그 황국이한테 맞은 순철이한테 물어보죠. 왜 괜히 네 머리를 쳤느냐? 그랬을 때 순철이가 네 아버지는 종이라고 놀렸다고 솔직히 고백하니까 서희가 이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랬다면 황국이 잘못한 것은 없구나. 내 잘못이야. 왜냐하면 황국이 아버님은 종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나라 위에 몸바친 분이었단다. 라는 매우 위험한 당시로는 말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나 다름이 없죠. 이것이 만약 일본 경찰이나 당국에 들어간다면 대단히 최서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아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종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이니까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는 그 무한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서희는 이 위험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그 모성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이 토지가 각색이 되더라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밈이라는 것이 최유희 선생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토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서 생명사상을 들고 있는데요. 이 생명사상은 상생과 분복의 생명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끊임없이 상생과 분복을 강조합니다.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한 만큼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선한 일을 선한 일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박경리 선생님께서는 1984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는 풀 한 폭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름 모를 새들에게도 모두 제 몫에 생명은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탐욕이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게 낭비들 하고 있어요. 사자도 배부르면 짐승을 찾지 않는 법인데. 그래서 박경린 선생님께서는 이 생명의 중요한 특질로서 순환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또 배설하고 그것이 비료가 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자라게 하고, 이러한 순환의 원리가 생명인데, 요즘은 플라스틱이다, 시멘트다, 비닐이다 하면서 이런 순환의 고리가 자꾸 깨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결국 이 세상이 자꾸 아주 강박해지고 아주 야비해지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에 담겨 있는 이러한 생명사상을 앞으로 각색된 작품들은 스토리텔링을 잘 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콘텐츠화와 제 콘텐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 토지학회에서는 토지인물열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토지인물열전은 그동안 토지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20여 편의 발표문을 필자들이 수정 보완해서 묶은 책입니다. 이 책은 1차 텍스트인 소설 토지를 2차 텍스트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도 다양하죠. 뭐 이렇게 수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송가수를 맡았었는데요. 송간수가 작가에게 띄우는 편지, 뭐 이런 형식으로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형식으로 토지의 주요한 인물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차 텍스트를 바탕으로 3차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3차 콘텐츠가 보다 다양하고 또 깊이 있고 재미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토지 인물 열전 같은 2차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2차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리어스크린, 리어스크린은 빔 프로젝트를 앞에서 비추는 게 아니라 스크린 뒤에서 비추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 박경리 문학관이나 기념관 어떤 벽면을 유리로 만들어서 상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박경리 관련 여러 문학관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이 각색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지 인물 열전 같은 그런 2차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의 날 기념공연 토지와 문학 콘텐츠 첫 번째 편으로서 토지와 각색 스토리텔링에 대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와 문학 콘텐츠 두 번째 편으로서 토지와 문학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김승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